개발자 전략을 알아보는 발표를 준비한 이진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주제는 이제 람다 스트림 솔직히 우리 기본서 같은 거 보면은 맨 끝에 약간 부록 같은 데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요하지 않은 건가? 잘 안 쓰는 건가? 이렇게 약간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백엔드로 취업을 준비하실 때 기업 공고들을 보면은 자바 버전까지 적혀 있어요. 자바 몇 버전 이상 다룰 줄 아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대부분 자바 8이 넘어가는 자바 뭐 11, 아니면 그 윗 버전의 경험자를 요구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람다 스트림이나 뭐 아까 나왔던 옵셔널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책 끝에 있어서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잘 안 쓸 것 같은데 싶지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자바 개발자 쭉 할 거다. 자바 개발자로 난 성장하겠다 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솔직히 이제 보면은 람다 스트림 저희가 뭐 써보신 분들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목차 먼저 보면은 최대한 이게 많이 압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줄여야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압축한 거니까 만약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따로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블로그 같은 데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기터브 이런 데 보시면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최대한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좀 아쉬운 내용이 있다면 꼭 질문 주세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제 기술의 도입 배경이나 원리, 동작 방식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누구나 알죠. 근데 좀 하기 싫어서 그냥 자바의 정석 한 바퀴 그냥 얼추 돌리고 막 두입 자바 한 바퀴 얼추 돌리면 그래도 프로젝트 짤 때 모르는 문법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구글링 하면은 대충 다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성능적으로 튜닝을 할 때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좀 위험한 로직이 있어.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모르고 쓰면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람다 스트림은 막 쓰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요즘 이 3대장이 있죠. 그래서 람다 원리는 얘네가 다 치워줬으니까 복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면은 너무 코딩을 도와주는 툴들이 많다 보니까 람다 스트림 코드 짤 때 사실 막히지가 않아요. 저 잘 몰랐을 때도 스트림 코드 짤 때 거의 안 막혔어요. 왜냐면은 인텔리제이가 대부분 노란 줄로 그어서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모르겠으면은 얘한테 물어봐도 되고 얘는 제가 안 써봤는데 이제 뭐 얘도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줘 버리더라고요. 스트림 코드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하다. 돈가스 망치로 이제 쳐야 되죠 얘네를. 그래서 스프링 막 제가 좀 이번에도 자바 멘토를 하는데 멘토링 활동 같은 걸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막 취준을 할 때고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니까 스프링 공부에 굉장히 빨리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바 그냥 한 바퀴 빨리 돌리고 스프링 공부해야지. 근데 그거 좋아요. 좋은데 아마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자바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체감하시게 될 거고 결국에는 프레임워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언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CS 이런 게 더 중요해요. 하여튼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뭐 그런 일환으로서 오늘은 이제 람다와 스트림의 어떤 원리나 도입 배경 이런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원래 뒤에 짤이 있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못 넣었어요.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제 그냥 도태돼 버렸어요. 다 탈락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거고 자바를 우리가 이렇게 막 자바니 코틀린 막 타입스크립트 이런 핫한 언어들을 계속 쓰는 이유는 이 시대의 니즈에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도 이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제 그 변화들이 많았고 뭐 그래가지고 자바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일단 AI 그리고 빅데이터. 네, AI랑 빅데이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크기의 데이터를 그리고 아주 많은 데이터를 뭐 다룰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IP 150, EIP 150 합치면 300으로 작별 짜자. 그러니까 멀티코어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자바 8 이전에는 그 코어를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억지로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약간 편리하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그래서 데이터도 다뤄야 될 데이터도 커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멀티코어 프로세스 확률도 좋아지니까 데이터를 좀 더 잘 다루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자바 8부터 이제
정말 많은 변화들이 도입됐어요. 이것보다 사실 뭘 언급할 게 더 많은데 테라바이트급의 거대한 자료들을 다루려면 기존의 컬렉션들만으로는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기존의 컬렉션도 강력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래서 뭐 오늘 말하려는 건 이 위에 두 개예요. 나머지도 중요해요. 옵셔널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디폴트 메서드도 중요한데 컬렉션을 강화하는 데 쓰였죠.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메서드의 1급 시민화 그리고 이게 람다로 했죠. 그리고 스트림 AP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볼 때 이거를 이 발표를 들을 때 이걸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결국에 이 기술들이 이 API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병렬성을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코어 많은 거 잘 활용하고 왜요? 데이터 많으니까. 그리고 더욱 쉽고 간결한 코드 이거 제가 잘못 썼는데 더욱 쉽고 간결하게 이제 데이터셋을 다루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병렬적으로 데이터셋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셋을 다룰 때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다루게 됐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데이터셋을 잘 다뤄야 하는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컬렉션이 강화됐어요. 아까 말했던 디폴트 메서드 같은 걸로 컬렉션을 강화했었고 네. 그리고 스트림을 도입해서 좀 더 이제 스트림이라는 걸 도입해서 우리가 그 컬렉션을 좀 더 쉽게 다뤄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렬성도 쉽게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데이터 셋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좀 선언형으로 함수형으로 다뤄보고 싶은 니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셋을 다룰 때 보통 포문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포문으로 돌리면은 이제 무엇을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셋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의도가 있을 때 기존의 구현은 어떻게가 너무 자세하게 보여요. 포문으로 막 중간에 if문 처리하고 무슨 처리하고 그런 어떻게가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코드를 읽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좀 파악이 어려웠어요. 뒤에서 예시 같이 보시고 그래서 선언형으로 하면 좀 좋겠다. 그리고 함수형에서 좀 아이디어를 몇 개 가져와서 도입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람다예요. 이제 람다가 도입된 흐름을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이란 뭐냐 이건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거니까 메서드를 하나씩으로 표현한 것이래요. 그리고 익명 함수로도 불린대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정체는 뭐냐? 익명 클래스의 인스턴스 이거는 일단 치우고 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게요. 왜냐면 기본 사전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생긴 거예요. 메서드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했대요.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빨리 볼게요. 이거 다 아실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제 보이드에다가 제가 앞으로 코드 보여드릴 때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단원값이랑 인자 타입을 한 번씩 꼭 봐주세요. 뭘 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이드의 후가 있는데 어떤 출력문을 하나 출력해버려요. 그래서 람다식에서는 함수 이름을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마 JS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JS 할 때는 반복적이 쓰는 건데 자바에서는 좀 늦게 도입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이래서 익명함수라는 별명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더 줄일 수 있어요. 뭘 줄인 거냐면 중괄호를 없앴죠. 중괄호를 없앴어요. 네, 중괄호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볼게요. 문법 책 같은 거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환값이 있는 걸 줄여볼게요. 왜 그런지는 보시려고 할 거예요. 이것도 이름 없앴어요. 그쵸? 이름 없앴고 인트 두 개를 받아서 그 A가 더 크면은 뭐 A를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더 큰 거를 반환해준 거예요. X 함수. 네. 그런데 더 줄였어요. 아까 말대로 중괄호를 없앨 수 있다 했죠? 그럼 중괄호를 없앴어요. 중괄호 없앴는데 또 뭐가 없어졌죠? 리턴이 없어졌어요. 중괄호 없애줄 때 이렇게 리턴까지 없애줄 수가 있어요. 얘가 명확하게 반환값이라는 거를 자바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입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타입 인퍼런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얘네까지도 너무 명확해. 얘네까지도 자바가 충분히 이거 추측해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까지 줄일 수 있어요. 뭐 그래서 더 빠르게 보면은 이렇게 인작 하나예요. 하나면은 괄호까지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람다 익스프레스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람다식을 도입해서 리팩토링을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이거는 이넘 이제 클래스인데 오퍼레이션이에요. 계산.
그래서 보면은 상수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해야 됐냐? 이 객체가 여기 잘려서 안 보이지만 그 어플라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수들이 이제 자기에 해당하는 어떤 어플라이를 구현해줘야 됐다. 플러스는 더해주고 어플라이 구현, 마이너스 구현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현을 매번 해줘야 됐어요. 근데 뭐 람다 익스프레스로 표현하면은 더 간결하죠. 네, 그냥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훨씬 보기가 좋죠. 아래까지 다 보이고, 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람다 표현식의 어떤 힘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람다 표현식 간결한 거는 잘 알겠어. 그러면 이게 그냥 간결하려고 넣은 것 같은데 뭐 이게 가진 또 다른 힘 없을까? 보면은 1급 값과 동작 파라미터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바 8에서 람다가 도입되면서 겪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메서드를 이제 파라미터화, 그러니까 동작이란 거는 어떤 그 코드 있잖아요. 어떤 메서드 동작을, 코드 동작을 어떤 파라미터화 시킬 수 있었다. 람다를 통해서. 보면은 1급 시민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1급 시민 뭐라고 하냐면 거주도 자유롭고 뭐 나가는 것도 자유롭고 출입국도 자유롭고 그런 사람들을 1급 시민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따온 용어인데 옛날에 우리 자바 8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변수, 프리미티브 타입 변수랑 이제 레퍼런스 타입 변수죠. 이렇게 두 가지 값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메서드에 인자로도 넣어주고 그쵸? 반환값으로도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클래스 자체는 어떻게 옮길래? 이거 클래스 옮긴 거예요? 아니죠. 인스턴스 옮긴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메서드 어떻게 옮길래? 이러니까 방법이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옮길 수 있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객체들을 1급 객체라 불렀고 이렇게 클래스 그 자체 혹은 이제 메서드 그 자체 이런 거를 이제 마음대로 옮길 수 없어서 2급 시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바팔에선 람다를 통해서 이제 클래스와 그냥 메서드를 이제 1급 시민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좋은 거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먼저 볼게요. 아까 배웠던 람다식 중 하나인데 그냥 람다라는 거를 출력하는 이제 메서드예요. 이 동작 자체를 이제 참조 변수로 참조하고 있죠. 원래는 이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참조해서 런 하니까 출력도 됐죠.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1급 시민으로 만들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 어떨 때 편할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디자인 패턴 같은 거 이제 아마 저도 배울 때마다 매번 까먹는데 전략 패턴처럼 활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군인 클래스는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쓸 수 있는데 무기라는 인터페이스의 어떤 그 참조 변수를 받아서 이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기라는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2개 만들었어요. 총이 있고 돈가스 망치가 있어요. 총은 공격을 실행하면은 빵야라고 하고 얘는 돈가스 망치는 와장창이라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매번 상황에 맞게 이제 다른 클래스를 넣어줘서 사용할 수 있던 게 바로 전략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략 패턴처럼 메서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매번 힘들게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필요 없이 총, 돈가스 망치 이렇게 어렵게 매번 만들어줄 필요가 없이 이렇게 동작 자체를 넣어줬죠. 공격이라는 메서드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변한 게 없어요. 얘는 변한 게 없는데 여기다가 뭘 넣어줬어요? 동작 그 자체를 넣어줬어요. 빵야, 와장창 넣으니까 결과가 똑같죠? 네,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전략 패턴처럼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템플릿 풀백 패턴이라고 해요. 뭐 분명객체 넣어줄 때도 이렇게 부르죠. 하여튼 그래서 람다식이란 게 참 신기하죠. 이게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은 참 우리가 숨쉬듯 쓰니까 람다식을 신기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냥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메서드를 넣어줬는데 이거를 파라미터의 형식을 보고 얘가 얘다라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는 거지? 이게 솔직히 좀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뭐 그 이유를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보면은 어떻게 기존의 자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그러니까 객체지향 세계였잖아요. 객체지향 세계에 어떻게 이런 선언형, 함수형 프로그래밍 바로바로 도입했냐.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람다식의 정체를 알면 조금 이해가 가요. 람다식의 정체는
아까도 살짝 언급했듯이 메서드 맨 처음에 람다식 네가 메서드를 표현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뭐 익명 함수라며. 근데 사실은 그냥 메서드가 아니고 사실 얘가 쓰일 때는 익명 클래스의 객체예요. 그게 뭔 소리일까? 하면은 결국에는 얘랑 여기 익명 객체를 만드는 모습이거든요. 익명 객체에 max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거를 구현했어요. 이거랑 사실상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기 전에 또 한 번 돌아서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알아봐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알아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함수형 인터페이스란 뭐냐면요. 특징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런업을 써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스레드 다루시다 보면 한 번씩 쓸 일이 있었을 텐데 런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이상해요. 보면은 추상 메서드 하나, 런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어노테이션 하나 붙어있죠. 펑셔널 인터페이스. 이런 거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 하나만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됐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런어블 인터페이스가 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런어블 참조 변수를 제가 선언했고 얘를 참조해 주려고 이제 객체를 하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재구현까지 해주고 왜냐하면 추상 메서드니까 재구현까지 해주고 이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그리고 함수형 인터페이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근데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필요할 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이름으로 충분히 쓰임을 유추할 수 있어요. 보면은 제가 아까 반환값이랑 인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런이라는 메서드는 이제 반환값이 보이드고 이제 입력도 없죠. 그래서 뭔가 실행하는 건가? 런어블. 서플라이어는 뭘까요? t라는 객체를 반환하는데 넣어주는 건 없어. 그럼 뭔가를 서플라이 해주는 거구나, 객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유명한 거 하나 더 짚어보면은 불리한 뭔가 객체 제너럴이죠. 아무 객체나 받아서 뭔가를 테스트해줘. 그러면은 반환을 불리한으로 해줄게. 맞고 그런지 판단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으로 쉽게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종류를 어렵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사용할 때마다 이제 그냥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은 이제 이름, 반환형, 그리고 인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 이런 걸 꼭 확인하면은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더 쉽게 외워질 거예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진짜 짧게 보면은 직접 선언도 가능해요. 아까 펑셔널 인터페이스랑 어노테이션 붙어 있었죠. 이거 왜 붙어 있었냐면 이거 그냥 폼으로 달아난 게 아니고 함수형 인터페이스의 규칙을 벗어났을 때 이렇게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추상 메서드 하나만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추상 메서드 이렇게 어노테이션 달아놓고 두 개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빨간 줄을 그어버리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직접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이펙티브 자바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돼요. 더 궁금하신 분은. 그래서 이거 왜 알려줄까? 자꾸 왜 알려줘? 함수형 인터페이스 안 궁금해. 왜 알려줘? 함수형 인터페이스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함수형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를 람다로 대체 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인자로 들어갈 때 함수형 인터페이스로 어떤 함수의 인자를 받을 때 거기에 들어갈 인스턴스를 람다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군인 무기 예시 들었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다 그냥 내가 괄호치고 뭐 빵야 괄호치고 그러니까 람다로 뭐 돈가스 망치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잘 돌아갔죠. 근데 그게 잘 돌아갔던 게 얘는 안 변했는데 어떻게 잘 돌아갔나요? 얘한테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무기 인터페이스에 비밀이 있었어요. 이 무기 인터페이스가 바로 펑셔널 인터페이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것처럼 돌아가기가 힘든데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줬던 것처럼 익명 객체 넣어줘도 되고 그리고 그냥 람다식을 넣어줘도 된다. 이렇게 넣어줘도 됐고 이렇게 넣어줘도 됐던 이유가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의 인자인 무기 인터페이스가 바로 펑셔널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스트림위원회 자바 멘토링 했을 때 보면은 괄호에 람다식 넣을 수 있죠. 이러신 거예요. 그럼 어떤 람다식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 괄호에는 람다식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인자가 함수형 인터페이스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인자가 함수형 인터페이스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 람다식 넣어버려도 상관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떤 람다식을 넣어줘야 될까? 람다식도 결국에는 반응값도 있고 인자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람다식을 넣어줘서 이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눌러봐서 어떤 함수형 인터페이스인지 보고 그리고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가진 단 하나의 추산 메서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단 하나의 추산 메서드가 뭘 가지고 있냐, 어떤 인자로 갖고 있고 어떤 반응값을 내뱉냐, 이거를 파악하면은 완벽히 이해하고 그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배운 만큼 앞으로는 설계할 때도 이걸 고려하고 해야 돼요. 설계할 때도 그냥 뭐 무기 바다 아니요 무기 클래스였다고 쳐봐요. 무기 클래스 바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구현해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 이런 걸 이제 고려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인자를 그냥 함수형 인터페이스로 해버리면은 뭐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 다른 동작을 내가 클래스를 매번 만들어줄 필요 없이 메서드를 매번 새로 만들어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람다식만으로 사용 가능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함수형 인터페이스 여러 개 봤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걔네들의 참조 변수예요. 보면은 뭐 러너블, 서플라이어 이런 애들 있죠. 얘네를 다 람다식을 참조할 수 있다. 그렇죠? 다 보면은 자기 인자와 반환에 맞는 람다식들을 전부 이제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이거랑 이제 같은 거죠. 네. 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이런 것도 보여준 이유가 자바 8 이전에는 메서드 아까 2급 시민이라며 주고 못 받는다며. 근데 간접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렇게 그 익명 객체 써서 주고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인텔리제이가 관심 없는 거, 나쁜 뭐 쓸모도 없는 코드장을 이렇게 회색으로 해버리거든요. 이런 거 하면은 바로 이렇게 회색 칠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람다식 도입되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 뭐 간결해서 좋네. 간결해서 좋아. 뭐 알겠다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람다식의 전체는 메서드라고 아까 표현했지만 사실 메서드가 아니고 인명 클래스의 어떤 인스턴스다, 객체다. 인명 클래스의 구현체 객체겠죠, 정확히는. 네, 람다식은 인명 클래스의 구현체 객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뭐 이렇게 했었다는 걸 보여드리려 했어요. 컬렉션스에서 솔트, 컬렉션스 자바 8 이후의 문법이지만 정렬 같은 거 할 때 옛날에 이렇게 이 비교자를 매번 막 만들어주고 또 재구현해줘야 됐는데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하게 됐다. 네. 그래서 그러면 람다식의 참조 타입 있잖아요. 그거는 람다식의 참조 타입은 이 인터페이스 이거겠네요. 근데 또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소값을 직접 호출해 볼게요. 익명 객체의 주소값을 호출하는 예시를 먼저 보여줬어요. 익명 객체의 주소값을 호출하면 어떻게 나오면요. 이게 제 패키지명인데 패키지명이고 이게 외부 클래스명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클래스에서 얘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가 뭐 알 수 없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원래 익명 객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익명 객체 아니고 원래 객체, 제가 쓰는 DC라는 객체가 있었어요. 이거 쓸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어느 클래스인지 딱 나와야 돼요. 이거는 외부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 이름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자기를 감싸고 있는 메인이 나왔는데 익명 객체는 원래 이렇게 돼요. 이거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네, 이렇게 되고. 근데 람다도 똑같아요. 람다식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참조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출력하면은 뭐 이거에 대한 이름이 나오길 기대하겠죠. 왜냐면은 DC를 호출하면은 DC가 나오니까. 근데 람다식을 이렇게 분명 가리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제 익명 클래스와 같은 랜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람다라는 단어가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죠. 익명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구나. 그게 맞구나. 주소값까지 호출해보니까 맞네. 부검 한번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 스트링과 어떤 빅데이터를 더 쉽고 병렬적으로 다루기 위한 니즈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도입된 스트링을 잘 쓰기 위한 선언형 함수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람다를 도입했다 라는 이제 여기까지가 람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람다식은 익명 객체의 구현체의 인스턴스다. 네, 그리고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람다식을 참조할 수 있다. 네, 이 정도. 그리고 이게 결국엔 뭐가 좋냐 하면은 동작을 파라미터화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템플릿 콜백 패턴은 스프링 코드를 직접 까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꼭 쓰여요. 자주 쓰이고, 네. 그래서 동작을 파라미터화했다는 큰 공원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스트림으로 왔어요. 스트림 뭐냐면요, 프로그램에서 연속적으로 조각낸 데이터들이요, 하나씩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스트림은, 그래서 입력을 받을 때도 우리는 입력 스트림 하나를 써서 입력받고, 출력할 때도 출력 스트림 써서 하나씩 썼죠. 그것처럼 자바 스트림도 이제 컬렉션의 원소 하나하나를 이제 그 데이터 흐름을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기능인데요, API인데요. 이 중간에 뭐 파이프라이닝이 가능해요. 파이프라이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업 공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분업 공정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검사 공정을 추가하고 싶어,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 공정을 빼고 싶어 할 때 그런 거를 쉽게 오퍼레이션 1 뺐다 뺐다, 뭐 아니면 여기 오퍼레이션 하나 더 넣고, 이런 게 쉽게 가능하다. 그래서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컬렉션을 더 쉽게 다룰 수 있다. 이거는 더 자세히 보고요. 이게 이제 람다 이전의 코드죠. 람다 이전의 코드예요. 이게 뭐 하는 코드일까요? 한번 천천히 보면은 이름이 힌트가 되긴 해요. 근데 파악이 힘든 건 맞아요. 뭐 3 로스트 칼로리 DC 레인지, 그러니까 세계에 가장 칼로리가 낮은 뭐 DC의 레인지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이름 잘못 지었네요. 보면은 그래서 DCs라는 리스트가 있고 거기서 DC를 하나씩 꺼내서 제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봤는데 칼로리가 300이 넘어가. 그러니까 300 넘으면 컨티뉴로 넘어가.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건지 아직 모르겠어. 그냥 일단 300 미만만 거르고 있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보면은 DC 네임즈를 꺼내네요. 와, 300 미만이면 뭐 요리 이름을 꺼내는구나. 그리고 이 리스트에 얘를 추가하는구나. 그리고 이 리스트의 크기가 3이 되면은 브레이크 이거를 나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이 힘들어요. 이런 코드를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집중된 코드예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너 어떻게 만들 건데?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만들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 폼은 돌리고 if은 돌리고 막 하지? 근데 뭐 하고 싶은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나. 물론 변수명 잘 치면 되겠지만 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죠. 근데 스트림을 도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선언형 표현인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해보면은 DC라는 리스트가 있고 스트림 만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뭘 할지를 내가 얘기해요. 이 DC즈 리스트로 내가 뭐 할 거냐면 필터 할 거야. 걸러낼 거야. 뭘 걸러낼 거냐면 DC의 칼로리가 300보다 낮은 것만 걸러낼 거야. 나머지 다 버릴 거야. 정수기 필터처럼 얘네를 걸을 거야. 그러고 나서 맵은 원소 하나씩 순회해서 뭐 적용해서 합치는 건데, 하여튼 이름을 꺼낼 거야. DC 이름을 꺼낼 거야. 네. 그리고 리미트 3 3개로 제한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게 나오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읽기가 좋죠. 왜냐면은 이 이름만으로 뭘 하고 싶은 건지, 얘가 이걸로 뭘 하고 싶은 건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을 쓰니까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컬렉션 셋을 다룰 수 있었다, 데이터 셋을 다룰 수 있었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선언형 코드예요. 그래서 선언적인 코드가 가능하다. 마치 SQL처럼, 우리가 옛날에 SQL은 선언적인 코드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뭐 모든 컬럼을 고를게, 어디서 멤버스 테이블에서, 그리고 멤버의 이름이 진호인 사람을 걸러낼게,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읽는 사람도 이게 뭘 하는 거구나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이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코드가 이제 더 읽는 사람은 좋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만 말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면은, 일단 이거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데이터 소스를 변경하지 않고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버려요. 그리고 작업을 내부 반복으로 처리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솔티드 뭔가 정렬될 것 같죠? 근데 안에서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 알아요? 안 보여요.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원소들을 반복시켜서 어떤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걸 내부 반복으로 처리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까 봤던 폼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외부 반복이죠. 네, 그래서 내부 반복을 한다. 네, 작업을 내부 반복을 처리한다. 기본 성질 빠르게 넘어가고, 얘는 근데 중요해서 말하면은 중간 연산과 최종 연산으로 나뉘는데, 보면은 스트림 만들었어요. 이게 스트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 만드는 메서드 호출하고 나서 점 필터, 점 맵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메서드를 체이닝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그래서 메서드를 체이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도 반환값이 얘는 반환값 뭘까요? 스트림이겠죠. 네, 스트림이니까 얘는 반환값 뭘까요? 얘도 스트림이에요. 얘는 뭘까요? 얘도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스트림이 스트림을 뱉으니까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다. 체이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스트림을 반환하는 메소드들을 이제 어떤 중간 연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종 연산은 이제 이 스트림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쓸 수 없게 닫아버리고 얘는 스트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반환하고 있죠. 그래서 상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순회를 하면서 이전의 데이터가 필요하냐? 순회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우리가 뭐 맨 처음에 스왑 함수 배울 때 뭐 템프 변수 만들어서 거기다 잠깐 넣어놓잖아요. 그런 잠깐 보관할 상태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장 이번 원소, 이번에 닥칠 원소만 중요해요. 이게 분업할 때 이번에 딱 온 부품만 중요하지 내가 넘겨버린 부품 아니면은 그 다음에 올 부품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상태가 없는 메서드들이 있고 상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자기들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아까 템프 변수와 같은 그런 변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전 결과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바운디드랑 언바운디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말은 어려운데 사실은 상태 개수를 몇 개 갖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운디드는 정해진 개수의 상태만 갖고 있으면 돼요. 리미트 아까 뭐였죠? 아까 그 리미트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데이터 셋에서 내가 3개만 딱 쓸 거야. 맨 앞에 3개만 쓸 거야. 그러면 리미트 3이라고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스킵은 이제 몇 개를 넘어갈 거야. 이런 건데 이런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수 세고 있는 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필요한데 개수 세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개수가 바운디드다. 언바운디드는 개수를 가늠할 수가 없다. 왜냐? 솔트 있잖아요. 섞는 거잖아요. 섞으려면은 이번 것만 알면 돼요? 안 돼요. 다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디스팅트는 뭐냐면 그 어떤 겹치는 값들을 제거해주는 메서드인데 이거 하려면 또 전체 리스트나 셋을 갖고 있어야겠죠. 전체 셋 같은 게 있어야 겹치는 거 다 쳐내려면은 뭐가 안 겹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바운디드다. 이걸 굳이 왜 알려주냐면 얘가 중요해요. 이것만 알아둬요. 시간이 없다니까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상태들에 이런 게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네. 저런 상태들이 있고 네. 상태가 있는 연산은 당연히 상태를 뭐든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상의 손해가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언바운디드는요 끝나지 않는 무한 스트림의 가능성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안 끝나 혹은 프로그램이 몇 시간씩 돌아가 메소드 하나 호출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적화에서 제외되는 애들이 있어요. 스트림은 자체적으로 여러 최적화를 진행하는데 상태가 있는 연산 중에 언바운디드는 최적화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 그래서 병렬화 시 아주 주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볼 거는 스트림의 아까부터 계속 언급했던 스트림의 최적화 전략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거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연 평가, 뭔가 계산을 지연해서 한다, 계산을 나중에 한다. 그리고 루프 퓨전, 루프를 합친다는 뜻인데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스트림은 게으르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하는 게 연산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원소 하나하나를 어떻게 처리해줘 이런 게 스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 좀 처리해줘 했는데 그러니까 필터해줘 맵해줘 했는데 연산 안 해? 연산 안 해버려요. 나중에 할 건데 이래버려요. 게으르. 왜 그렇게 하나? 그거는 아주 거대한 거의 테라바이트급 혹은 무한 스트림이 가끔 있거든요. 쓸 때가 무한 스트림 같은 아주 거대한 컬렉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지 않고 이제 연산들을 합쳐서 하나의 반복문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필터, 맵, 피크 이런 게 있는데 필터 적용하고 맵 적용하고 피크 적용하고 이러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반복문에 내가 다 때려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가 합쳐진다 해서 루프 퓨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리스트가 있어요. 원소가 순서 중요해요. 3, 1, 2예요. 3, 1, 2라는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피크라는 거는 하나하나 그냥 순회하는 거예요. 포이치도. 그래서 출력만 할게요. 어떻게 출력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출력되기 원해요. 312, 312, 312, 312. 근데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 안 한다고요. 실제 결과를 까보니까 333, 111, 2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건데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는 루프 퓨전의 맥락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막 이렇게 신나게 코드를 짰어. 그럼 이제 사장님한테 불려가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커스터머들이 이제 컴플레인 많이 걸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하면은
루프 퓨전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하는 것과 같아요. 보면은 아까 그 첫 번째 피크 수행되고 두 번째 피크 수행되고 포이치 수행된 게 아니고 첫 번째 피크에서 실행할 메서드, 두 번째 피크에서 실행할 메서드, 포이치에서 실행할 메서드를 한 포문에 모아서 실행하는 것처럼 실행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루프의 연산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루프 퓨전이라고 해요. 원래는 하나하나의 반복문이었겠죠? 그쵸? 이런 퓨전이 없었으면 네, 뭐 루프 퓨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루프 퓨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루프 퓨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보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3, 1, 2고 출력하고 출력했어요. 근데 중간에 솔티드가 있어요. 이거 아까 상태가 있고 없고 이런 거 기본서에 잘 안 나오는데 자 굳이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솔티드 때문이에요. 솔티드가 있고 피크 포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루프 퓨전이 일어나서 뭐 제가 잘못 적었는데 뭐 루프 퓨전이 막 일어나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잠시만요. 실제 모습이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먼저 수행하고 얘네는 언바운디드이고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솔티드는 섞어야 되니까 아니 섞으려면 이전까지 상태를 전부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퓨전이 끊겨요. 제가 실제 반복문을 그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반복문이 아까는 이렇게 세 개가 하나에 다 합쳐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개의 반복문이 만들어진 거랑 똑같아요. 어딜 기점으로? 여기 기점으로. 이거 두 개를 합친 하나의 루프, 그리고 섞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친 하나의 루프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솔티드 같은 게 있으면은 언바운디드하고 스테이트풀한 게 있으면은 중간에 이제 연산이 끊기게 된다. 네, 루프 퓨전이 끊기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최적화는 이제 쇼트 서킷이 있어요. 쇼트 서킷 뭐냐면은 저 이제 서킷 쇼트 한다고 약간 그런 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이런 if문이 있어요. 이런 if문이 있을 때 다 end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만약에 x예요. 얘가 아니면 얘가 false면 뒤에 거 볼 필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연산을 끊어버려요. 이거를 이제 서킷을 쇼트 한다고 해서 쇼트 서킷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림도 이런 쇼트 서킷을 쓴다. 어디서 쓰냐? 보통 리미트로 써요. 이런 게 왜 있냐면 이게 무한 스트림의 예시예요. 그냥 이거는 원래는 없는 클래스고 그냥 무한으로 어떤 랜덤 숫자가 만들어지는 어떤 스트림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근데 리미트를 통해서 이제 100개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한히 수가 나오는데 이걸 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이 메소드 안 멈춰요. 그래서 특히 어떨 때 문제가 되냐? 이거랑 이거 뭐가 다르냐면 리미트 소트인데 소트 리미트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이 안 멈춰요. 왜냐? 전 상태가 필요한데 얘는 무한히 만들고 있죠. 그런데 얘는 그 무한히 만들어진 걸 기다렸다가 섞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만 내가 잘못 바꿔도 이제 메서드는 안 멈추게 된다. 네. 그래서 쇼트 서킷도 중요하고 방금까지가 두 가지의 어떤 스트림의 최적화 전략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스트림과 반복문 중에 뭘 써야 되냐? 이거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지나갈게요. 이펙티브 자바라는 책을 참고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결론만 말하면은 어떨 때 항상 반복문이 좋고 어떨 때 항상 스트림이 좋고 지침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정해진 건 딱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둘 다 적절하게 조합을 해보고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하는 게 다 왜 이 두 가지예요? 결국 스트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이잖아요. 읽기 좋고 고치기 쉽게. 그러니까 항상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법을 쓰는 이 API를 쓰는 목적을 절대 잊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빨리 끝내볼게요. 병렬 스트림. 아까 뭐 빅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있고 병렬성을 활용하고 어쩌고 했는데 이제까지 병렬성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죠? 보면은 스트림은 이것도 스트림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호출하면은 병렬적으로 이게 돌아가게 해줘요. 이거 하나만 호출하면 이 밑에가 병렬적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엄청 간단하죠? 옛날에는 내가 스레드 만들고 나눠주고 뭐하고 쪼개고 다 했어야 돼요. 뭐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를 쓰면 좀 쉬웠다는데 하여튼 그랬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걸 호출하면 실제로는 이거 우리 알고리즘 배울 때 디바이드 앤 컨커 배울 때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원소들을 쪼개서 애들한테 나눠줘요. 너 해 나눠주고 수행시키고 합치고 이런 게 이거 하나만 호출하면은 내부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네. 이제 앞으로 나는 모든 스트림은 병렬 스트림으로 할 거야.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큰일 난다.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 이게 스트림 병렬화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빨리 말하면 이게 메르센 소수라는 어떤 프라임스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의 메서드예요. 네. 어떤 메르센 소수를 만드는데 메르센 소수의 특징은 뭐냐면 K번째 원소 만드는 데 드는 시간 100시간이라고 쳐요. 그럼 정확히 K 플러스 1번째를 만들 때 200시간이 들어요. 2배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필요한 만큼만 해야지 조금만 더 해도 진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엄청 느려져요. 근데 문제는 스트림의 리미트 이제 메서드는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개수가 남아요. 코어 개수가 남아 돌아요. 코어를 내가 지금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사실 나는 100개만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개가 여기서 딱 끊겼다 쳐요. 그럼 얘까지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 스트링 패러를 쓰면은 얘네들한테 다 나눠줘요. 얘네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러면은 한 번에 2배씩 시간이 든다면서 그러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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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이러니까 프로그램이 안 멈추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이거 박으면은 이거 구출하면은 안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고려할 게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지침들도 있고 뭐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게 비효율적인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 알려진 게 많아요. 이펙티브 자바라는 책을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결국에 이거 고려하는 거 다 소용없고 결국에 무조건 직접 측정을 해라. 무조건 도입 전, 도입 후 시간을 비교해봐서 유의미하게 내가 이득이 있나 유의미하게 시간이 단축되나 이걸 측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아까 말했던 목적을 잊지 말라는 말과 연결돼요. 병렬성을 줄이는 이유가 뭐야? 결국에 시간 아끼는 거잖아요. 코어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측정을 해서 실제로 빨라지지 확인해라.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이펙티브 자바의 아이템 48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낸다는 게 네, 끝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플로 주셔도 되고 이제 손들어 주셔도 되고